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랜만에 역사 스캔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네요. 오늘 할 이야기는 다소 무거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말 오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픈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1987이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아니 지금이 이제 2018년이긴 하지만 1987년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제 막 유치원 가려고 할 그 시기였겠죠. 그 시기에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고문이 행해지고 있었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고 그냥 데모에 참여했을 뿐이었는데도 막 데려가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우리나라에, 그게 불과 80년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90년대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러한 대공분실이 아직도 서울에 5군데나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남영동 대공분실은 지금 현재 남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인데요. 지금은 그 경찰청 인권센터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대공분실에 보면 1, 2, 3, 4층이 있고 5층은 창문이 되게 촘촘히 있고 칼자국처럼 되게 좁죠. 이 5층이 바로 그 유명한 대공분실, 고문하면서 취조를 했던 그러한 대공분실이 있었던 게 바로 5층입니다. 그럼 이러한 건물은 대체 왜 생기게 된 걸까요? 무슨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 남영동 대공분실 같은 이러한 취조실을 만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이것을 만들게 된 건, 이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은 바로 대표적인 유명한 친일검사 김치열입니다. 사실 이 김치열 씨는 이 자손들도 지금 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친일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저를 고소하진 않겠죠? 자, 어쨌든 이런 친일검사 김치열은 워낙 유명합니다. 일제시대에는 친일검사로, 친일로 잘 살았고 그 뒤로는 독재 정권에 빌붙어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높은 관직을 유지를 했죠. 이 친일검사 김치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거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에요. 이 대공분실을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신 정권은 그런 걸 만든 것 자체가 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압할 것이 필요했고, 그런 민주화 투쟁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잡아 가둬서 취조하고 벌을 주고, 뭔가 이제 자기가 한 게 아닌데도 그냥 그런 북한의 북한 이런 국보법을 위반하게끔 어쨌든 만들어가지고 자백을 하게끔 만든 이러한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김치열이 내무부 장관에 있을 때 이것을 아이디어를 냅니다. 1976년에 바로 유신 체제 때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를 승인하고 이제 이 건축물을 설계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계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에게 이제 김치열이 시키냐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에게 시킵니다. 바로 우리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천재라고 부르는 바로 김수근 씨죠. 이 김수근 씨가 지은 건물이 되게 많습니다. 이 김수근 씨는 일본에서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때 건축의 그런 단계가 되게 낮았고, 건축을 우리가 그전에는 미학적으로 만들지 못했고 그냥 모양 신경 쓰지 않고 건축을 지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수근 씨는 모양과 편리성과 정말 현대 건축적인, 정말 아름다운 건축을 짓기 시작합니다. 김수근 씨의 건축은 하나의 예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와, 이걸 지었어? 라고 놀라실 거예요. 김수근 씨가 만든 건축들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씨가 만든 건축이,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네. 자, 보시면은 교회부터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이쪽에다 놓을게요. 이 첫 번째 김수근이 만든 경동교회, 그리고 공간 사옥이라고 하는 이 공간 되게 현대적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거는 어디냐면 게이트웨이 타워, 그리고 그 유명한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이 김수근 씨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 현대건축의 대표주자,
천재적인 건축가로 유명한 바로 이 김수근 씨가 만든 건물이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김수근 씨가 만든 이 건물들을 보고 이걸 어떻게 보면은 김수근 씨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빛이라면 남영동 대공분실은 천재적인 천재 건축가가 만든 하나의 그림자, 그냥 계속 이름 옆에 따라다니는 꼬리표로 남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는 이미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공분실이 어떠한 용도로 만든 거고 어떠한 설계가 필요한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건축가 김수근 씨도 독재 정권의 어느 정도 든든한 백으로 독재 정권의 대표적인 건물들도 다 만들었고 또 그 독재 정권의 대표적인 핵심 인물인 김종필과 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독재 정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대공분실에 도대체 어떠한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천재성을 이러한 악랄한 설계에 사용했는지 한번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영동 대공분실 딱 보면은요, 이 벽돌 자체가 색깔이 컬러가 블랙입니다. 그리고 딱 건물 자체가 딱딱해요. 딱 왔을 때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검정색 건물의 위압감이 느껴지고 앞에 현관이 있잖아요. 하지만 취조하려고 데려간 사람들은 일단 눈을 가리고 얼굴을 이렇게 뭘 뒤집어 씌워서 가려요.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모든 게 보안이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취조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놓아줄 때도요. 봉고차를 싣고 가서 아무 데서나 던져놨었어요. 보안상으로. 이게 모든 게 보안이다 이래가지고 진짜 어떤 시골 논두렁 같은 데다 던져놓기도 하고 그랬었어. 네가 알아서 집에 찾아가라 뭐 이런 식이야. 이게 친절하지 않아. 정말 이렇게 막 급 납치하고 급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경찰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 건물 자체가 위압감이 느껴지고 이 현관은 자기네들의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현관이었고 취조하기 위해서 데려간 사람들은 어디로 데려갔냐면 그 뒷문이 있습니다. 자, 이 연행자용 뒷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 뒷문으로 데려가요. 뒷문에 철제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나선형 계단이 있습니다. 이 나선형 계단이 왜 있냐면 이것도 되게 천재적인 설계인 거예요. 여러분 계단이 원래 내가 눈을 감고서 계단을 가더라도 계단이 딱 가면 한번 이렇게 평지를 걷다가 또 계단이 있고 평지를 걷다가 계단이 있고 보통 그런 식이죠. 아파트 계단이나 웬만한 건물 계단을 가면은 평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위험하지도 않고 딱 계단을 몇 층 나누는 하나의 층이죠, 층. 그런데 이 나선형 계단은 층을 알 수가 없게 만든 계단입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삥삥삥 돌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굴르면 끝까지 1층으로 내려가는 거야. 좀 다소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나선형 계단을 철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연행자들이 기분 좋게 막 걸어가겠어요? 끌려가겠죠? 그럼 끌려가면 쾅쾅쾅 끌려가면서 그 나선형 이 철제 계단이 쿵쾅쾅쾅쾅 이렇게 울리면서 두려움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계속 삥삥 돌기만 하는 이 계단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도대체 몇 층인지도 모르고. 이 계단은 1층에서 5층까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견학을 가도 이 계단을 실제로 걸어볼 수 있게 해놨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 나중에 여기서 실제로 가서 방송을 할 겁니다. 이제 허락을 받을 수 있다면.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뒷문에 이러한 나선형 철제 계단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치밀하게 설계된 공포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몇 층인지 알 수 없게끔. 그리고 끌려가면서도 불안에 떨게끔 철제 계단을 만드는 것 자체도. 그래서 이렇게 삥삥삥삥 이제 올라가면 이제 복도가 나옵니다. 이 복도는 이제 지금식으로 이제 설계가 됐지만 그때 당시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훨씬 더 음침했대요. 조명이 거의 어둡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문을 열면 마주보고 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엇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문을 엇갈리게 만들어서 문을 열었을 때 상대방 반대쪽 취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게, 혹시나 이렇게 앞에 친구가 있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몰래 이게 눈빛이라도 주고받거나 뭐 위안을 삼거나 할 수 있잖아요. 마주치지 못하게 엇갈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도 엇갈리고 서로 정보 교환 같은 거 절대 할 수 없게.
이렇게 엇갈리게 복도를 만들었고, 그때 다시 이 복도 자체가 정말 음침한 분위기였대요. 어둡고. 아마 영화에서는 이런 복도가 그려져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1987 영화에서는. 그리고 이 복도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고문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고문을 하는 공간을 그대로 509호에는 그대로 남겨놨어요. 바로 여기서 509호에서 박종철 열사가 여기서 죽었죠. 물고문으로. 대학생일 때. 이거는 1987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것이 원인이 돼서 6월 항쟁의 촉매제가 됐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가운데 욕조와 세면대는 그때 당시 그대로 일부러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 욕조도 고문을 하는데, 욕조가 목욕시켜 주려고 있는 욕조가 아니에요. 고문용입니다. 고문을 하다 보면 피 흘리고, 무서워서 오줌을 지리고, 계속 맞다 보니까 토하고, 울고, 막 똥오줌이 진짜 나왔대요. 진짜 고문당하다가 똥 싸기도 하고, 계속 묶어놓고 화장실을 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씻기기 위한 공간인 거예요. 왜 고문하는 공간이 왜 욕실이냐면, 그런 용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목욕하는 그런 욕조 용도가 아니라, 사람 한 명이, 성인 한 명이 쭈그려서 앉아있을 정도의 반토막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욕조의 반토막 정도의 욕조고, 물고문의 용도였다라는 거. 그 옆에는 세면대 화장실이 있고, 그 화장실은 이제 화장실에 얼굴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고문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여러 가지의 고문이 이행됐던 겁니다. 고문의 종류는 제가 나중에 다른 컨텐츠에 고문 기술자 이근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요. 오늘은 설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창문이 보이죠. 창문을 이렇게 좁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거의 뭐랄까, 통풍도 거의 힘들 거예요. 아주 약간의 통풍을 할 수 있는 정도고, 환풍기를 다 따로 달았습니다. 통풍이 안 되니까. 그리고 창문을 작게 한 이유는 첫 번째, 고문을 하다 너무 괴로워서 창문에서 떨어져서 자살할까봐. 두 번째는 이렇게 좁은 창문을 만듦으로써 아이의 채광을 차단시킨 거죠. 밝은 빛을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계속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 타공판 보이시죠? 이 타공판은 일부러 목재로 만들어진 타공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타공판은요, 낮은 저음은 막지만 고음은 울리게 만들었대요. 그런 타공판이래요. 이 천재 건축가 김수근이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 타공판을 방마다 설치함으로써 으아! 막 소리 지르는 그 비명들은 다른 방에 잘 이렇게 뻗쳐나가고, 목소리는 차단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로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디테일한 설계까지 있어요. 꼼꼼한 설계. 밖에 나가면 이렇게 CCTV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복도와 건물 방마다 CCTV가 이렇게 이 검정색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이 다 CCTV입니다. 그래서 방마다 다 그 이제 4층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떠한 고문이 행해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CCTV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형광등 조명이 철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형광등, 홧김에 이제 자살하려고, 이렇게 고문당해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하고 형광등 뽑아가지고 자해하거나 흉기로 쓸까봐 이렇게 철망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설계가 있냐면, 조명을 방마다 쓰는 그 조명이 방마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복도에 조명을 조절하는 게 다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을 끄고 키는 게 밖에 설계되어 있고, 가운데 보면은 동그란 게 보이시죠? 이런 걸 디밍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런 조명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명, 이런 거 디밍 스위치 여러분들 조명 같은 거, 무드등 같은 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약간 밝게, 어둡게. 그래서 이 밝기까지 조절을 해서 고문에 최적화된 조명 밝기를 조절했다라는 거죠. 그게 방마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하나하나의 설계가, 그러니까 김수근 씨의 제자들은 이제 지금도 솔직히 김수근 씨 제자들이 김수근 사단이라고 해서 지금 현대 건축에 지금도 유명한 사람들은 다 김수근 사단이고 지금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는 남영동 대공부실인 거 모르고 설계했다라고 이제 약간 실드 쳐주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건물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천재적인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알고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끝에는 비상용 계단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복도 끝에는 이 비상용 계단, 이거 탈출하라고 만든 게 아니겠죠? 문을 다 잠가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상용 계단의 문이요, 이 대공분실의 복도랑 같은 문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가 비상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탈출을 하려고 해도 어디가 비상문인지 모르게 문도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맨 끝에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임시로, 사다리처럼 임시로 내려가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역시 1층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왜 만들어 놨을까요? 갑자기 누군가가 경찰이 떴거나 조사가 떴을 때 고문하고 있었던 경찰들이 도망가는 용도인 거죠. 고문하고 있는 그런 장면 자체가 들키면 안 되니까, 뭐 기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던가 뭐 그런 들이닥쳤을 때 도망가는 용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특히 이 나선형 계단이 너무나 소름 끼치게 무서웠어요. 이 나선형 계단의 철계단을 눈이 가린 상태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까? 여긴 도대체 어딜까? 쿵쿵쿵 울리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 당시 고문을 당했던 그런 학생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은 거의 물론 뭐 민주 투사들, 뭐 이렇게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냥 데모하다 끌려갔던 20대의 학생들이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대공분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공분실을 이제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왜 아직도 경찰서의 소유이냐? 남영동 대공분실을 이제 박종철 뭐 열사의 뭐 기념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시민연대, 인권을 위한 그러한 곳으로 아예 만들지, 실제로 여기 가보면은 1층에 뭐 경찰은 뭐 인권을 소중히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막 그런 것들 막 되어 있고, 물론 박종철 뭐 열사의 그런 기념관도 꾸며놨지만, 아직 이게 경찰 소유라는 게 사람들은 약간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됩니다. 요 공간은 역사적인 공간으로 약간 박물관식으로 이러한 고문이 행해졌었고,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러한 고문이 다시는 자행하지 않는, 그런 다시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어떨까? 서대문형무소가 박물관이 된 것처럼 그런 좀 바람이 있네요, 저도. 그리고 이 남영동 대공분실은 저도 알아보면서 너무 놀랬던 게, 80년대 고문이 행해지고 그리고 리모델링 돼서 그 이후로도 리모델링 돼가지고요, 아까 그런 욕조는 없애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세면대만 남겨두고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한 뒤 2000년대 중반까지도 대공분실로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80년대에 그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있고 그 뒤로 뭐 금방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고문을 하거나 취조했던 곳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1987에 있었던 일들이 물론 엄청나게 잔인한 고문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취조했던 대공분실로 계속 이용했다라는 것 자체도 좀 소름이 끼치지 않나, 아주 옛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선배들이 이제 데모를 했던 그런 선배들도 몇 명 있었는데, 90년대에도 똑같이 끌려가고 그리고 취조당할 때 인권적으로 취조당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자는 옷을 벗긴다던가 쌍욕을 먹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요즘이나 경찰이 우리의 친구 막 이런 식의 막 뭐 호돌이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캐릭터 만들고 친근해졌지만, 과거의 경찰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요, 취조신문이 길 가다가 불신검문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막 핸드백 다 이렇게 엎어버리고, 나 이 프라보시가 있는데도 핸드백 다 엎어버리고 얼굴이 좀 험악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저기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런 게 가능했던 시기였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80년대 90년대에는 다 실제로 이행됐다라는 그런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공분실이 지금은 보안분실이라는 명칭으로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대공분실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할 건데요. 어쨌든 이러한 남영동 대공분실은 실제로 남영동은 가롤동인데요. 남영역 옆에 있어 남영동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천재적인 건축가 김수근이 만든 하나의 오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천재인데 천재가 악마를 위해서 본인의 재능을 펼친 사례로 남지 않을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김수근 씨는 아마 작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고 슬픈 역사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대공분실이 서울에 몇 곳 남아있다라는 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